서울 마포구 도화동 골목 안쪽으로 2번 꺾어 들어가면 2층짜리 단독주택이 한 채 서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수십 년 전 누군가 심어놓은 능소화가 해마다 여름이면 주황빛으로 피어오르고 현관 앞 작은 화단에는 봄이 올 때마다 수선화가 먼저 고개를 듭니다. 집은 낡았습니다. 계단 3번째 칸은 밟을 때마다 낮은 소리를 내고 부엌 창틀은 비가 오면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 소리와 그 감촉까지도 오래전부터 몸에 익혀두었습니다. 45해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29살 봄이었습니다. 신혼 살림을 꾸리며 남편 김태식과 함께 올린 현관문은 그때와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열립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아들 도윤을 낳았고 이 집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식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이 집의 안방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이 손을 잡아들이는 사이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고 이후로 서연은 그 방에서 홀로 7회를 보냈습니다. 74세 서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 뚝배기에 국을 끓이고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봅니다. 봄에는 수선화를, 여름에는 능소화를, 가을에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억새 한 포기를 봅니다. 겨울이면 마당은 텅 비지만 서연의 눈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서연을 가리켜 정정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보다 도서관을 즐겨 찾는 사람이었고 달력에는 빈칸이 드물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구청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어르신들 곁을 돕고 금요일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했습니다. 삶이 외롭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서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돌아올 곳이 있는 한 혼자가 아니라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초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서연이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서연은 수돗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업자와의 계약 문제로 자금이 묶였고 전세 계약도 만료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세라와 함께 잠깐만, 정말 잠깐만 어머니 집에 신세를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을 계산한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홀로 꾸려온 질서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도윤이 이 집 계단을 뛰어오르던 소년이었던 시절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란 그런 것이라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기댈 곳을 찾을 때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 잠깐 들어와. 서연은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려의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가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현관문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연이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작은 방의 창문을 열었을 때 능소와 넝쿨이 담벼락 위에서 바람도 없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도윤 부부가 짐을 들고 온 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상자가 10개 넘게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그것들이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을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 주는 조용했습니다. 세라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식탁을 닦았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어머니 방에 잠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서연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윤의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 부산 여행에서 셋이 나란히 선 사진, 그리고 태식의 환갑 때 액자에 넣어둔 사진까지. 그 자리에는 원목 프레임에 담긴 캘리그래피 그림이 대신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거실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요. 밝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세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고 밝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은 어디 있어? 창고에 잘 모셔뒀어요. 먼지도 타고 하니까요. 창고. 서연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고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세라의 표정은 선의로 가득했고 서연은 그 선의를 꺾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것이니까 이런 것쯤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서연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라가 허리가 좋지 않은데 작은 방 매트리스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있는 높은 침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어머니는 요를 깔고 주무셔도 괜찮으시지 않겠느냐고.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방이야. 알아요. 어머니, 근데 세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도윤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태식의 낡은 안락 의자는 이미 베란다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도윤의 옷가지가 걸린 이동식 행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끝이 자꾸 그 행거 쪽을 향했습니다. 작은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붙박이장 하나, 그리고 서연이 직접 들고 온 요 하나. 천장이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더 달라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강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연이 국을 끓이면 세라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국 끓이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끓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서연이 즐겨보던 오후 다큐멘터리는 도윤 부부가 재택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서연은 싱크대 옆에 놓인 우편물 더미를 정리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연금 고지서였습니다. 봉투가 뜯겨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분명 한서연이었는데 내용물은 이미 펼쳐진 채였습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준비를 하러 나온 세라와 눈이 마주치자 그 말은 목 안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할게. 집은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한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도,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스스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 정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한번 다녀가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새 포기도 지난주에 세라가 정리해버린 뒤였습니다. 서연은 3일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잠깐 숨을 쉬고 싶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마당을 두고 바깥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방을 챙기는 서연의 손이 한번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부산행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아파트 숲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2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정옥에게 가져갈 홍삼 한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정옥은 부산 남구의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서연을 맞은 그녀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지만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는 힘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답게 많은 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두 손 사이에 놓였고 바깥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다. 정옥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일은 짧고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옥의 병원 동행, 저녁에 나란히 앉아보는 뉴스, 새벽에 일어나 혼자 끓이는 된장국. 서연은 그 사흘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국 냄새를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슬리퍼를 끌고 걸어도 아무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원래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집이 보였습니다. 2층 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고쳐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오류음이 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숫자 4개. 태식의 생일. 40년 넘게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 창의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 부부의 차가 골목 한쪽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벨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서연의 발 아래로 낙엽 하나가 날아와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것이 왔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탁 하고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매달려 있던 실이 끊어지는 순간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왔어. 3글자였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동네 찜질방은 큰 길을 건너 5분 거리였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수면실 이용권을 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토방 한쪽 구석, 낮은 조명 아래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주변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뚜렷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내어준 방, 창고로 들어간 사진들, 뜯긴 연금 고지서, 줄어들었던 된장국 냄새. 그리고 오늘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자신의 뒷모습. 서연은 천장을 향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문이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이 오늘에서야 눈에 보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끊어집니다. 폭발 없이 고성 없이 어느 날 저녁 잠긴 문 하나로. 밤 10시가 지나자 찜질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지만 디딜 수 있는 바닥.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아침 6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찜질방 황토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어디인지 잊었다가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간밤에 결심한 것이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4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보였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확인하고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네 철물점은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첫 손님이었습니다. 사장 김 씨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열어온 사람이었고 서연이 가끔 전구나 못을 사러 오면 덤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번호키 교체하러 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김 씨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연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작업은 20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현관 옆 화단턱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능소와 줄기가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잎이 다 진 겨울 줄기였지만 뿌리는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줄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현관으로 돌렸습니다. 딸깍. 새 번호키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은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 부부는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냈습니다.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냄새를 마셨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은 국이 다 끓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서연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안도가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앉아. 서연은 국그릇을 2개 꺼냈습니다. 밥을 펐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알아. 서연이 짧게 받았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난 게 아니야. 이제 분명해졌을 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귓불이 붉어졌습니다. 50이 된 아들의 그 붉어진 귓불을 보면서 서연은 잠깐, 아주 잠깐 오래전 그 아이가 잘못을 하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이번의 결심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찜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세라가 내려온 것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나와 화단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현관 앞에 서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흙 묻은 손을 털고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이 나가는데 오후 내내 걸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상자들이 하나씩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가족 사진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서연의 손에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낡은 안락 의자도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물녘 도윤 부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골목 끝에서 사라지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용함은 지난 몇 달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며 지키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오는 고요였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저녁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냄새로 뚝배기가 불 위에 올랐습니다. 집 안으로 된장 냄새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집이 다시 서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능소와 줄기 위에도 화단 턱 위에도 베란다 안락의자 팔걸이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된장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직접 올린 국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도윤 부부가 떠나고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연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안에는 태식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작성했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60대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집을 자동으로 상속하는 조항을 바꾸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싶어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잎이 다 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굵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의 편지가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것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마지막 남은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작아지고 있었는지 자신은 보지 않으려 했다고. 아니, 보았지만 모른 척 했다고. 서연은 그 문장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았다고. 그 밤 이후로 세라와 오래 이야기했다고. 서로 잘못한 것들을 꺼내놓고 울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태식의 편지들이 묶여있는 자리 옆에.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윤도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오래된 루틴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문해교실, 금요일 오후에 낭독 봉사,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공원 벤치. 가을 내내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잠시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세라도? 네. 다행이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마당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크기로 보아 남자의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왔다 간 것인지 왜 배를 누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발자국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금은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압니다. 이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는 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에서 오는 잠금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 도윤이 오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 먹자고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라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끓일까 생각했습니다. 된장국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냄새, 익숙한 냄새, 이 집의 냄새. 뚝배기를 꺼내는 서연의 손이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이제는 그것을 압니다. 벽이 아니라 기억으로 이루어진 집.
그 기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서연이 직접 열어주는 문을 통해서입니다.